네, 3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리 잘 안 들리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3교시 수업의 주제는 다항 회귀 분석과 파이프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항 회귀 분석은 무엇이고 또 파이프라인은 무엇인지 또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을 하는 그 세 가지의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1교시에 그리고 2교시 이 2시간에 걸쳐서 그 위에 두 가지 방법을 공부를 했고요. 심플, 멀티플. 그래서 그 심플의 수학적인 모델, 또 멀티플의 수학적인 모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3교시, 이 3교시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옵션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고요. 그 수학식이 지금 아래쪽에 적힌 바와 같습니다. 가장 복잡해 보이지요. 하지만 그 역시 여러분들은 이것을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컴퓨터가 계산하게끔 시키지 직접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라는 경우는 것은 어떤 때 사용하면 적합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그걸 파이썬으로 코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알면 되겠습니다. 자, 폴리노미얼이라는 것의 그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노미얼은 그 아래쪽 왼편에 있는 그러한 수학식을 폴리노미얼, 수학 용어죠. 폴리노미얼이라고 합니다. 뭐 XY가 있고 제곱이 있고 세제곱이 있지만 복잡하지만 결국은 각각이 이렇게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폴리노미얼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이번 교시에 어떤 그 기계학습 모델로서 코딩하는 방법을 공부하고자 하고요. 폴리노미얼이 아닌 것은 그 오른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더하기 빼기가 없는 거죠. 그 오른편에 있는 예제 중에 두 번째 것은 분수지요. 분수 아래 그 분모에 더하기가 있지만 분수 형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향도가 크기 때문에 폴리노미얼이 아닌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노미얼은 이렇게 제곱, 세제곱, 뭐 4승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폴리노미얼이 아닌 것은 곱하기 또는 나누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폴리노미얼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폴리노미얼을 왜 배워야 합니까? 너무 수학적으로 복잡한 거 아닙니까?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른편 아래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파란 점들이 실제 수집된 데이터이고요. 이거 데이터를 보면 직선으로는 모델링이 안 되죠. 이게 빨간 그런 곡선으로 모델을 해줘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봐도 그렇죠. 그러면 수학적으로 이런 곡선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습니까? 바로 폴리노미얼 수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현상이 이와 같이 곡선 형태로 표시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99% 그렇고 직선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1%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즉 폴리노미얼을 쓸 일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슬라이드상에 커비 리니어라는 것에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기계학습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일 뿐
여러분들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 같습니다 라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커비리니어가 앞에 커비가 커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커비리니어라는 모습이 바로 지금 빨간색 화살표에 표시한 거기에 커비리니어 릴레이션십 이렇게 있죠. 그게 다름 아닌 곡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생소하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직관적으로는 그냥 곡선 그래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예제가 있습니까? 예시해서 temperature, 온도를 예측하는데 여기에 x 3승, x 제곱, x 뭐 이러한 수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x가 무엇인지는 이 수식상에는 정확하게 define 되어 있지 않지만 뭐 이럴 수 있죠. x가 어떤 압력, 뭐 압력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것을 이러한 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화학적인 그런 어떤 반응 공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대비 직선, 심플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빨간 직선이죠. 하게 되면 제외되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라는 것을 코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죠. 1번과 2번의 스텝을 밟으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자, 1번 f는 mp.polypid 뭐 처음 등장하는 함수죠. 하지만 그런 함수를 쓰면 할 수 있습니다. 뭘 하는지를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는 equal mp.poly 1d 그 다음에 f 뭐 이런 것을 하죠. 그 다음에 2번 스텝으로 넘어가면 print p 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수식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적인 그 예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스텝에 있는 폴리핏은 무엇입니까? x, y, 3 여기에서 3이라는 숫자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프레딕터 베리어블의 그 지수를 3승까지 쓰겠습니다. 3승까지 그러면 4승, 5승, 6승은 제외합니다. 그러면 1승, 2승은 어떻게 되죠? 포함되는 거죠. 그것이 그 3의 의미고요. x는 글자 그대로 프레딕터, y는 이 타겟을 지정하는 겁니다. y를 x라는 변수로서 폴리노미얼 이 모델을 하는데 그 폴리노미얼의 수학식이 최대 3승까지 포함된 수식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폴리핏 가로 열고 xy3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주는 결과가 어떤 예측 모델 그 자체는 아니고요. 최적화된 계수를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Simple Linear Regression에서 B0, B1이라는 숫자들이 계산된다고 했죠. 최소 자승법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폴리핏에서는 X와 Y 데이터를 갖고 B0, B1을 계산했던 것처럼 그거 외에도 이 폴리노미얼 수학식에 필요한 계수들을 계산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P는 equal mp.poly 1d는 뭐냐? 위에서 계산한 계수를 갖고 함수를 작성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개념이 막연하고 애매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실제 코드를 갖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른편으로 시선을 이동해 주십시오. 노트 폴리 1D의 용법 해서 print mp.poly 1D 가로 열고 1, 2, 3. 자, 1, 2, 3이 뭐냐? 왼편을 보십시오. x, y, 3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기에 이렇게 되게 됩니다.
아니, 잠깐. 폴리 1D의 1, 2, 3은 무엇이냐? 예, 계수를 적용한 함수를 리턴하는 거죠. 계수가 1, 2, 3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프린트한 결과가 1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그래서 1, 2, 3. 이 1, 2, 3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그 위에 있는 폴리1D 가로 열고 1, 2, 3을 대입해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계수는 그러면 개발자가 지정해 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앞단계 폴리핏 해서 XY 실제 수집한 데이터를 갖고 최소 자승법 방법으로 계수를 계산해서 그 결과값을 여기에다 대입해서 쓰는 것인데, 지금 이 예제는 폴리1D 이 함수의 이용법을 초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앞 단계에서 1, 2, 3으로 계산되었다라고 가정하고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폴리1D에 1, 2, 3, 4, 5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쭉 어떤 함수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 함수가 바로 예측 모델입니다. 여기에 이 수학식의 x값을 대입하면 예측값이 계산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왼편의 코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F는 계수를 리턴 받는 값이고요. 그러면 그 계수를 갖고 그 밑에 P는 equal np.poly1d 그 계수들을 입력해 주죠. 그 계수를 입력해 주면 그 계수를 갖고 P는 수학 모델, 그 수학식은 폴리노미얼 형태의 수학식, 이거 갖고 그 다음에 프레딕터 베리어블의 값을 대입하면 예측값이 계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까? 다 이해하셨나요? 수학식이 나와서 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낄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이해한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사용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확인하죠. 가운데 아래쪽에 그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녹색은 직선이고 파란색은 곡선입니다. 빨간 점이 이제 실제 데이터들이고요. 그것을 이제 직선으로 모델링을 한 경우와 그다음에 곡선으로 모델링 한 경우, 두 가지의 경우를 이렇게 출력을 한 경우고 보면 당연히 곡선이 좀 더 빨간색이 분포하고 있는 거에 근접하죠. 더 정확도가 높은 그런 예측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측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를 이제 코드로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는 왼편에서부터 가운데, 오른편, 이게 다 이제 한 덩어리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왼편은 준비 단계, 임포트 하죠. 자, 데이터, X라는 데이터, 이게 프레딕터, Y는 타겟. 그래서 X 대비 Y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모습이면 예측 모델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도전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제에서는 그냥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해서 X, Y를 이렇게 숫자로서 지정해 주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다루게 될 프로젝트에서는 그 밑에 한글로 쓴 것 같이 데이터는 100% CSV 파일에 담아져서 여러분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CSV 파일 안에 있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그 숫자들을 X, Y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모델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 하나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단 그래프를 출력하죠. 첫 번째 스캐터 플롯을 그리는데 X, Y에 대한 분포, 근데 색깔은 레드. 그래서 빨간 점들도 표시를 했죠. 그 다음에
리니어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차원, 즉 simple linear 모델, 그게 1이 표시된 그 리니어 모델이고요. 그래서 순서를 보십시오. 리니어 모델 1 해서 MP 폴리핏 X 가로 열고 XY1 이런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리니어 모델 언더스코어 FN1 MP.폴리1D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그 위에서 정의한 리니어 모델 1을 입력을 했습니다. MP.폴리1D가 뭐냐면 수학식이고요. 폴리핏은 그 수학식에 사용할 개수를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아래로 내려갑니다. 리니어 모델 2 여기에는 XYE 그래서 이번에는 X의 자승까지 포함해서 수학식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니어 모델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PLT 플랫 2번 하면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 결과가 그린과 블루로서 표시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폴리핏은 개수를 리턴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linear underscore model 1 이게 뭐냐 하면 가운데 있는 폴리핏 XY1 첫 번째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진 그 줄 거기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죠. 그 결과물의 내용을 출력해 보면 어레이가 출력이 되죠. 그런데 두 개의 숫자가 출력이 됩니다. 2.78 마이너스 1.195 이 숫자가 뭐냐면 Simple Linear Regression에서 얘기했던 COEF와 슬로프 COEF와 인터셉트 값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숫자로서 표시하는 것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오른편에 있는 두 번째 코드 리니어 모델 FN1 자, 이거는 위에서 계산한 계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어 주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폴리1D에 두 개의 숫자가 표시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지? 폴리1D에 이 두 숫자가 들어가면 어떤 수학식이 나오는 건지를 프린트로 확인해 보면 바로 프린트문에서 출력된 2.781 곱하기 x 마이너스 1.196이라는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의 수학식이 출력이 됩니다. 수학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모델이다라는 거죠. 그 모델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이 사이클런의 그 함수들이 폴리1D 또 그 계수를 계산하는 게 폴리핏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폴리핏과 폴리1D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러면 계산해서 그 결과 어떤 수학식을 만들어 줍니다. 수학식을 갖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손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리니어 모델 2 똑같습니다. 단지 그 중앙부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 중에 두 번째 것, 그럼 2로 표시되어 있죠. 그거는 x를 1승과 2승 두 가지를 쓰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리니어 모델 2를 출력해 보면 세 개의 숫자가 있는 어레이로서 표시가 됩니다. 왜 세 개입니까? 제일 아래쪽에 있는 최종 결과를 보게 되면 세 개의 계수가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x제곱에 붙는 계수 0.2708, 그 다음에 x 1승에 붙는 계수 0.8691, 그리고 상수 1.515 이러한 세 개의 계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학식을 만들어 주는 것이 폴리1D, 그 다음에 이 계수들을 계산해 주는 게 폴리핏. 이 두 가지는 사이클런의 기능이다. 사이클런을 이용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델은 앞에 거하고 살짝 틀려요. 한번
어디가 살짝 틀린 건지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은 y hat equal 하는 그 수학식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보여드린 어떤 x제곱 하는 어떤 이런 수학식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은 프레딕터가 앞에서는 한 개, x 한 개였는데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수학식에서는 프레딕터가 두 개, x1, x2 두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x1과 x2는 서로 다른 그런 프레딕터가 되겠습니다. 뭐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x1, 뭐 x2가 아니라 다른 이름, 뭐 k, l 뭐 이런 이름으로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프레딕터가 두 개이면서 폴리노미얼 회귀 분석을 한다. 자,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거를 앞 시간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앞에서는 폴리노미얼 회귀 분석을 공부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두 가지를 합하면 이렇게 됩니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프레딕터가 두 개 또는 그 이상, 거기에 모델은 폴리노미얼 모델, 이런 것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실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코딩을 하느냐. 이제는 다음과 같은 라이브러리를 써야 됩니다. sklearn의 프리프로세싱이라는 그런 패키지가 있는데 그 중에 polynomial feature라는 라이브러리를 인풋합니다. polynomial feature. 자,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앞에 코드에서는 polyfit, poly1d라는 두 함수를 썼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좀 다른 건데요. 다른 건데. 다른 건데, 이거는 그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과 그다음에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합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제공하는 게 폴리노미얼 피처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PR equal polynomial features 가로 열고, 이게 이제 그러한 과정인데요. degree equal e 그러면 이 프레딕터 베리어블의 최고 차수를 자승까지 2승까지 쓰겠다라는 것이고요. include bias false라는 것은 상수항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B0, B1이 있을 때 그 B0 부분, 그냥 숫자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해야 될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 연습 문제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폴리노미얼 피처스 가로 열고 이렇게 하게 해서 무엇인가가 계산이 되는데 그 계산된 결과를 PR이라는 변수로서 이제 리턴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계산된 게 무엇이냐? 이 계산되는 것이 뭐냐면 이 피처가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피처가 무엇이 있다. 그게 뭐냐면, 자, 이 프레딕터가 두 개, x1과 x2, 여기에 두 개를 쓰죠. 그 다음에 그 두 개가 또 자승까지 1승과 자승 또 그렇게 쓰죠. 그러면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슬라이드 제일 아래쪽에 표가 있죠. 그러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프레딕터 각각 x1과 x2, 그 다음에 그것이 서로 곱해지는 경우, 그게 x1 곱하기 x2, 또 x1 제곱, x2의 제곱,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살짝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기 x1 제곱 곱하기 또 x2 이런 경우는 따져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폴리노미얼 피처를 정의할 때에 디그리를 2로 했기 때문에 바로
x1 제곱에 x2까지 곱하면 그거는 디그리가 3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사항이 아니겠습니다. 그것까지 고려한다 하면 디그리를 3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이 예제에서는 그렇게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모두 5가지의 피처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여지는 파란색 컬럼 한 개 한 개를 피처, 앞에 리그레션 모델에서 보았던 프레딕터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피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개의 피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을 폴리노미얼 피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fit, 이렇게 transform 이렇게 하게 되면 해서 그 transform 하게 되면 fit과 transform을 이제 그 동시에 하는 것인데 그 결과 fit underscore transform 하게 되면 이 5개의 피처들에 대한 개수까지 이제 계산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회귀 분석 모델이 어떻게 되느냐? 앞에 했던 것의 반복이지만 좀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fit. 그 왼편 아래쪽에 있는 1번과 2번을 보겠습니다. 1번, fit은 다항식 PR에 사용될 피처들의 리스트를 리턴해 준다. x1, x2, x1 곱하기 x2, x1의 자승, x2의 자승. 이것이 fit이고, transform은 실제 데이터셋을 이제 계산을 해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표가 만들어지죠. x1, x2, x1 곱하기 x2 이런 5개의 컬럼에 대해서 각각의 이 실제 표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표의 값들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x1과 x2는 실제 측정한 또는 수집한 값이죠. 그러면 x1 곱하기 x2도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고 x1의 자승도 x2의 자승도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러한 표 형태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복잡한 것을 꼭 알아야 될까요? 응용 예제가 있습니까?에 대해서 답을 해보면 가장 가까운 예제로 코로나19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데 사용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 예시한 것이 이와 같은 것이죠. 네덜란드의 어떤 데이터 과학자가 이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으로 코로나19가 발병하는 그런 추세를 이렇게 그래프로 모델링한 결과가 됩니다. 이 코드는 제법 길고 복잡한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폴리노미얼 그 모델링과 관계된 부분만 따서 아래쪽에 그 관련된 코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트는 폴리노미얼 피처라는 것을 인포트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셋업 뭐 하게 되면 폴리노미얼 피처의 디그리를 주고 그다음에 x는 fit transform 한다. 뭐 이러한 패턴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실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제는 무궁무진하게 많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체험하는 대부분의 현상들이 사회적인 현상, 과학적인 현상 또는 경제적인 현상들이 이와 같이 곡선 형태로 나타나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 데이터의 정규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정규화. 데이터의 정규화 중에서도 특별히 스탠다드 스케일러,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외에도 스케일러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럼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시 데이터는 왼편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데이터가 어디 있죠? 얼른 눈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X축의 0, 그 좌표점상에 뭐 노란색도 있고 까만색 같이 보이는 부분도 있고 뭐 보라색 또는 파란색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쳐서 이렇게 보입니다. 데이터가 다 0인 모양입니다. 예, 이게 이제 원시 데이터이고요. 실제로는 모두가 다 0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게 되면 0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왜 저기 0에 중첩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요? 예, 그거는 그 왼편에 있는 그 그래프의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점선 화살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그러니까 0에서 굉장히 먼 자리에 100만 자리에 또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0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하고 있는 거는 0으로 중심해서 20, 40, 60 이런 두 자리 숫자인데 또 한편으로는 100만 자리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보면 0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다 0에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숫자의 단위의 크기가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인가요? 네, 문제가 됩니다. 즉 왜곡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그대로 쓰게 되면 어떤 왜곡이 일어나냐 하면 0 주변에 있는 데이터는 그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아무 영향이 없고 100만 그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로 인해서 다 상쇄되어 버립니다. 즉 그냥 100만 주변에 있는 데이터 그거 갖고 예측하면 끝나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문제인가요? 예, 그게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다 똑같은 변수라면 0, 100만 그 숫자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게 정당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 왼편에 있는 그래프는 각 그 곡선들이 다 다르죠. 서로 다른 값들입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신체의 신장과 뭐 몸무게, 뭐 혈압, 뭐 이런 것이다. 그러면 신장과 혈압과 몸무게는 서로 다 다른 지표인데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큰 값 하나 때문에 나머지들을 무시해도 되겠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스케일링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라는 것을 쓴 결과인데요. 그 결과의 특징이 뭐냐면 아래쪽에 한글로 표시한 내용과 같습니다. 각 특성을, 각 그래프를 평균은 0, 분산은 1이 되도록 맞춰주는 것입니다. 즉 만이든 또는 10이든 또는 40이든 그 어떤 것이든 다 0을 기준으로 해서 분포하는 그래프로 바꾸고 그 다음에 퍼져 있는 정도도 그 분산값이 1이 되도록 스케일을 맞춰주게 됩니다. 그러면 100만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크지만 그거는 100만을 표시하는 그 어떤 지표값 그 안에서의 기준이지 다른 지표들한테 100만이기 때문에 20, 40 뭐 이러한 거하고 서로 비교를 당하는 불공평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표들의 영향도를 공평하게 해주기 위해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이 제공하는 스케일러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앞 페이지에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min, max 스케일러가 있고 이 2가지에만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십시오. 그 외의 스케일러는 어드밴스된 내용이라서 본 학기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두 가지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민맥스 스케일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것을 그래프로서 보겠습니다. 맨 편에 있는 오리지널 데이터를 보게 되면 빨간 점과 파란 점이 분포하고 있고 그 값은 10에서 15, 그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첫 번째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적용해서 변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분포가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일단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하는 형태로 바뀌죠. 그렇게 되면 분포 하에 있는 모습이 좀 더 현미경 돋보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데이터의 그래프는 서로 뭉쳐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그냥 10에서 15야. 다 뭐 비슷비슷해. 그런데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보게 되면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좌우 대칭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상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산값이 1이 되도록 스케일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변환식을 조절해서 맞췄다라는 거죠. 민맥스 스케일러는 좀 달라요. 민맥스 스케일러의 특징을 보게 되면 원점에 를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원점에서부터 1을 넘어가는 것은 없어요. 다 0과 1 사이에 분포하도록 이렇게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빨간 점과 파란 점들이 0과 1 사이에 분포되어서 보이도록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한 것입니까? 그것이 그 위에 그래프 위에 있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 수식 계산 방법은 그냥 여러분이 눈으로만 기억하시고 수학 공식 자체를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파이썬으로 코딩을 할 사람들이고 민맥스 스케일러를 씁니다. 그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 이 수학 계산 공식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씁니다 하면 또 그 위에 있는 수학 공식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민맥스 스케일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두 가지의 스케일러이고, 스케일러를 쓰는 이유는 어떤 데이터가 어떤 단위가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뭐 10대 100만 이와 같은 압도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왜곡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동일한 영향도를 갖고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10분 동안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 다시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실제 코딩은 어떻게 하는지 그 코딩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코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눈여겨보실 부분은 그 사용법보다는 우선 전제되는 것, 어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써야 되느냐라는 것을 아는 게 보다 더 선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rom sklearn.preprocessing 에서 그 안에 여러 가지의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중에 스탠다드 스케일러 대소문자 맞춰줘서 써야 되고요. 이렇게 임포트를 해야 여러분의 코드에서 불러서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문자로 스케일, 이거는 이름이고, 실제로는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라는 이 생성자를 이용해서 이 스케일러 오브젝트를 생성시키는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렇게 scale.fit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평균과 이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해서 그 다음에 x scale.transform 그렇게 되면 이제는 원래는 x 언더스코 데이터, 이게 원시 데이터이고, 이게 뭐 100만일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중구난방, 다양한 그런 범위에 있는 숫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해서 이 원점을 기준으로 그다음에 이 분산값이 1이 될 수 있도록 맞춰주는 그런 트랜스폼을 합니다. 그 방법이 스케일점 트랜스폼 하게 되면 앞에서 보았던 앞에 페이지의 그래프를 보죠. 스탠다드 스케일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분포하는 그러한 형태로 데이터가 트랜스폼 되는 그 단계가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과정을 다음에는 이 파이프라인 개념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실제 수도 파이프를 연상해 주십시오. 그 파이프라는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제 물이 흘러가게 돼 있죠. 그래서 흘러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흘러가는 거는 물이 아니고 데이터가 흘러가는 것이죠. 자, 파이프라인의 개념을 슬라이드상에 그림으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3개의 스텝이 있습니다. 제일 왼편에 있는 스텝은 normalization, 그래서 스케일링 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견처리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는 중간에 있는 하늘색 단계, polynomial transformation, 이거를 파이썬 함수 이름으로 적으면 polynomial features. polynomial features가 뭐라고 그랬죠? 한번 여러분들 잠깐 1초 동안 이게 뭐였더라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1초만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것이었죠. polynomial feature는 오른편에 있는 것 같은 x1, x2, 뭐 x3, x4 뭐 여러 개의 프레딕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거를 폴리노미얼 형태로 바꾸어서 트랜스폼 시켜서 사용하는 것. 폴리노미얼이 뭡니까? x1, x2 두 가지지만 x1 곱하기 x2도 또 x1의 제곱, x2의 제곱 이것도 다 피처로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트랜스폼을 하는 것을 폴리노미얼 이제 피처스 트랜스폼 한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뭐 그 같은 단계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단계는 오른편에 있는 보라색 박스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게 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은 심플 리그레션과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두 가지가 있다. 근데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 훨씬 더 파퓰러하게 보편적으로 쓰인다라고 앞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해요. 파이썬 코드로 보게 되면 프레딕션 옆에 쓰여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 이 그 생성자를 이용해서 LM 뭐 이런 이름의 어떤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오브젝트를 생성을 했었죠. 그런 과정. 자, 그러면 생성되는 게 무엇이냐? 그 보라색 박스 아래쪽에 있는 수학식, 매우 복잡해 보이는, 뭔지 모르겠는, 뭐 이런 것들이 쓰여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라색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곱하기, 제곱이 들어가면 곡선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의문을 품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네. 곡선은 non-linear, 비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슬라이드에 보면 linear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얘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하는 linear한 부분은 이 제곱이 되어 있는 그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x1, x2, x1 곱하기 x2, x1의 제곱, x2의 제곱 이러한 것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독립된 피처로 보고 독립된 변수들도 보고 그것들이 이렇게 플러스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다. 더하기로 연결된 거는 리니어 수식이라고 그러죠.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 시간에 공부했던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x1, x2가 원래 원시 데이터에 있는 피처들이지만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통해서 이렇게 자승 형태로 데이터를 트랜스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x1 곱하기 x2 또는 x1의 제곱, x2의 제곱, 이거는 원래는 x1, x2에서 파생된 것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 독립변수로 본다. 그 독립변수들이 지금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들이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리니어 리그레션 방법으로 일단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해결한다는 게 뭐냐면 그 아래쪽에 적힌 1번과 2번 type.train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그걸 수행하면 B0에서 B5의 값이 결정된다. 그럼 B0에서 B5의 값은 어떻게 찾아냅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의 최소 자승법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앞 시간에 이미 공부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파이썬 sklearn의 기능이 jumptrain이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붙어 있는 파이프는 무엇입니까? 이제 공부할 것입니다. 2번 pipe.predict라는 메서드를 수행하면 예측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rain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predict를 수행하고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프는 뭡니까? 이제 코드로서 보면 보다 명확하게 이해가 될 터인데 그림으로 기억을 하십시오. 일단은 노란색, 하늘색, 보라색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치 파이프가 연결된 것 같이 물이 흘러가는 듯이 데이터가 흘러가는 모양을 파이프라인이라고 한다. 그 그림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우선 파이프라인하고는 별도이지만 항상 normalize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규화 시키고요. 정규화 시키는 거를 영어로 normalize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폴리노미얼 쓰고 또 리니어 리그레션도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각각 인풋하죠. 자, 이제 파이프라인을 생성합니다. 어떻게? 일단 인풋을 해야죠. 파이프라인도 sklearn에서 제공을 합니다. 단 대문자 P로서 시작하죠. 그래서 인풋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게 됩니다. 파이프라인은 sklearn을 인풋해서 쓴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코딩을 시작할 때 기억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의 트랜스포머가 1에서부터 K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뭔가? 오른편 위에 있는 파이프가 연결된 그림을 연상하십시오. 왼편에 원시 데이터가 들어가면 중간에 가공 처리가 됩니다. 그 가공 처리되는 과정을 트랜스포머라고 부르고 가공된 결과가 오른쪽으로 출력이 되죠. 그러한 트랜스포머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서로 파이프처럼 연결되는데 그러면 트랜스포머 1번부터 K가 쭉 연결된 그 덩어리를 파이프라인이라고 한다. 이 파이프라인의 제일 마지막에는 에스티메이터라는 것을 넣는다. 이게 바로 프레딕트하는 단계입니다. 점 프레딕트, 그거를 에스티메이터라고 용어를 그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파이프라인을 생성시킨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는 이거는 앞에 있는 코드에서 이어지는데 앞에서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했고 인풋 했고 그래서 준비를 마쳤고 코딩은 이렇게 자 인풋 해서 리스트를 정의하는데 스케일, 폴리노미얼, 그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3단계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3단계가 된 모습을 인풋이라는 이름의 리스트 오브젝트로 정의를 하고요. 실제 파이프라인은 그 다음 줄, 자 소문자로 쓴 파이프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적용되는 기능은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파이프라인이고, 이게 생성자 함수죠. 거기에 input이라는 인자를 합니다. 이 input은 그 바로 위에 줄에서 생성했습니다. 그 input은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 스케일,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 폴리노미얼 피처스, 리니어 리그레션, 이 세 가지가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input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문자 P로 시작하는 파이프라인 오브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생성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실제 코드를 한번 수행해 봤습니다. 뭐 임포트니 뭐 이런 전체의 과정을 다 생략하고 파이프라인 부분만 보면, 자, 소문자 파이프 이퀄 대문자 파이프라인 인풋,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소문자로 시작하는 파이프인데, 이 파이프의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면, 출력된 결과 보게 되면 스탠다드 스케일러, 폴리노미얼 피처, 리니어 리그레션이 이렇게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트레이닝을 하죠. 트레이닝은 어떻게 하냐? 그 다음과 같이 합니다. pipe.fit, fit은 메서드의 이름이고요. 이 fit이라는 게 있습니다라는 걸 어떻게 하게 되냐면, sklearn의 그 파이프라인, 그 매뉴얼을 찾아가 보게 되면, 그 파이프라인에서 제공되는 메서드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fit가 뭐냐? 백화점의 피팅 룸, 데이터를 모델하고 실제 원시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피팅룸에 들어가서 길이를 맞추는 것과 같이 잘 맞는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 그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계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pipe.fit 가로 열고 X 데이터, 그 다음에 Y 데이터, 여기서의 대문자 X는 실제 수집된 값이고요. 소문자 Y도 실제 수집된 결과값이죠. X는 predictor, Y는 target. 예측하고자 하는 게 Y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ipe.fit에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복잡한 수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파이썬 코드상에서는 그 수학식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굳이 여러분이 알고자 할 때에만 일부러 파이썬에서 추가적인 코드를 넣어서 출력해 볼 때에만 그 수학식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예측을 해봐야죠. 그래서 y hat이라는 것은 예측값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기호가 됩니다. 기계학습에서 관습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pipe.predict 메서드도 역시 파이프라인 오브젝트, 오브젝트의 그 메서드이고요. 그러면 그 x 값을 대입해 보면 그 모델에 의해서 예측되는 계산된 그런 y 값이 출력이 됩니다. 계산되어서 출력되는 값을 y hat이라고 부르고요. 그냥 y는 실제 측정된 값을 기계학습에서 관습적으로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이프는 무엇입니까? 오른쪽 아래, 슬라이드 아래쪽에 표시된 것입니다. 이미 얘기했죠. 노란색 박스에서부터 보라색 박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한 덩어리로, 그래서 순차적으로 한 호흡에, 한순간에 쭉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파이프라인을 생성시킨다라고 합니다. 파이프라인에 반드시 3단계만 있는 게 아니죠. 실제 여러분이 산업 현장에서 모델링 할 때에는 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길고 복잡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3단계로서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의 제일 마지막에는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에스티메이터를 갖다 놓는다. 그게 즉 프레딕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오브젝트를 쓴다는 거죠.
역시 이번 5주차 수업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션이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본 연습 예제에서는 에스티메이터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강의가 이어지면서 이 에스티메이터가 꼭 리니어 리그레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좀 굉장히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고 잘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자꾸 눈에 익히고 또 연습 예제를 하고 코딩을 해서 그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훈련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보람이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우선 머리가 맑아지는 굿뉴스부터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뉴스는 뭐냐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복잡한 것, 즉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해서 데이터 정교화를 합니다. 폴리노미얼 피처를 하는데 그게 제곱을 쓸 건지 삼승을 쓸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파이썬에서 코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핏 시킵니다.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현재는 다 자동화되어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코딩 안 해도 될 수 있게끔 기능으로서 제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자 하는 굿뉴스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즘에 유행하는 트렌드 용어로서 로우 코딩, 로우 여기서는 낮다, 코딩하는 양이 낮다, 로우 코딩 기법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는 노 코딩, 여기서의 노는 제로, 없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로우 코딩 또는 노 코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로 코딩 그거는 하나의 이상적인 목표이지 아주 코딩이 안 들어간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 상태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머리 복잡해 하는 그런 트랜스폼, 폴리노미얼, 제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요즘은 다 어떤 툴에 의해서 가져져 있다라고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럼 자동화된다는 게 어떠한 모습인지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IBM 이 왓슨이라는 기계학습 전용의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기능인데요. 그 기능의 이름이 오토 AI이고요. 그래서 오토 AI는 IBM이 제공하는 어떤 기계학습 기능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이야기는 IBM이 아닌 다른 기업들은 비슷하지만 그러나 그 기능의 이름이 다른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여러 가지가 있다 라는 것을 또 여러분이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글에서는 구글과 IBM은 기계학습 분야에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데 오토 AI에 비슷한 따라서 경쟁하는 기능으로 오토 ML, 그래서 ML은 머신러닝의 약자고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헷갈리죠? 오토 AI나 오토 ML이나 이름이 비슷하네. 그리고 하는 것도 비슷하대. 예, 맞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오토 AI, 오토 ML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산업계에서 이와 같은 하는 것들을 앞다투어 기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CSV 파일, 그 CSV 파일 이름이 타이타닉.csv 파일인데요. 영화 타이타닉호에 탑승했던 탑승자 정보를 담은 그 CSV 파일이고요. 그 CSV 파일을 지정해주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자동으로 처리하는 게 뭡니까? 바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런 데이터 전처리, 그 다음에 피처 모델링,
여기에서 화면상에서는 그거를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피처 엔지니어링에는 지금 파이썬, sklearn에서 공부했던 폴리노미얼 피처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titanic.csv라는 원시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기능이죠. 오토 AI 익스페리먼트라는 기능을 호출해서 씁니다. 뭐 IBM 왓슨에 이제 특화된 그런 기능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도 이제 기능이죠.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만드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쓰고자 하는 게 titanic.csv 파일을 쓸 거고, 그 CSV 파일 안에 있는 어떤 기능에서 어떤 걸 predict 할 거냐, 어떤 걸 타겟으로 할 거냐, survived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컬럼을 predict, 즉 타겟 베리어블로 합니다. 나머지는 다 predictor로 씁니다. 거기까지 지정을 하고 여러분은 손 놓고 기다리시게 됩니다. 그러면 뭘 하냐면 이렇게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전처리도 하고, 그것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델 셀렉션, 알고리즘을 선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폴리노미얼 피처스와 같은 그런 단계도 받습니다. 쭉 가서 피처 엔지니어링 이런 게 있죠. 이런 것을 해서 튜닝을 해갖고 결과적으로는 예측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지금 예측 모델을 잠깐 다시 보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예측 모델이 다 완성돼서 이게 정확해? 라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한번 프레딕트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엔터 인풋 데이터에 이제 어떤 변수들의 값들을 쭉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럼 그 입력된 결과 갖고 예측 모델에 대입을 하면 예측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그 예측 결과를 표시한 게 그 오른편에 있는 어떤 소수점으로 표시된 그 숫자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크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왼편에 있는 결과 값을 대입했더니 오른편에서 뭘 예측했는데요. 예측을 이제 한 거는 뭐냐면 0.02, 0.02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뭘 예측했냐면 1을 예측했고, 1이란 값은 이 모델에서는 생존했다. 0이면 사망인데 1. 그러니까 이 탑승객은 생존한 것 같습니다. 생존했을 확률이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소수점 숫자 0.9758. 생존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그 위에 있는 0.024, 이 작은 소수점 숫자는 뭡니까? 아닐 확률. 생존했다고 예측은 되지만 혹시 사망했을 확률이 0.0241 정도 됩니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교시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실습 과제, 이거는 지금 공부했던 이제 폴리노미얼 모델링을 이용해서 뭐 그렇게 이제 과제를 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그 과제의 내용을 퀵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